교육학 총정리 교육평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교육평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관점으로 볼 건데, 측정관, 평가관, 총평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측정관은 어떤 것을 측정한다라는 거에서 이 평가의 목적은 바로 학습자에게 점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를 부여해서 학생들이 어느 수준인지 알고 그걸 하는 게 바로 측정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시하는 양호도는 신뢰도와 객관도입니다. 신뢰도와 객관도는 밑에서 조금 볼 거지만 신뢰도를 미리 말씀드리면 어떤 결과를 반복적으로 시행했을 때 일관적으로 나오는 게 신뢰도, 그리고 객관도라는 것은 채점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연관된 평가 유형은 뭔가요? 바로 규준지향 평가. 규준지향 평가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상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교육관을 추구하는지 봅시다. 선발적 교육관입니다. 점수를 부여해서 잘하는 애들을 뽑는 이 선발적 교육관에 추구돼 있고, 이 선발적 교육관이라는 건 뭔가요? 여기 뜻이 나와 있는데, 인간의 지적 능력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수한 소수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평가관입니다. 자, 평가관은 학습자의 성취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시하는 양호도는 바로 내용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자, 타당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측정하려는 측정 도구가 원래 측정하려 한 것을 얼마나 잘 측정을 하는지를 말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 내용 타당도는 바로 검사를 구성하는 문항들이 내용이나 행동 영역을 잘 대표하는지 말하는 게 바로 내용 타당도예요. 그리고 관련되는 교육관은 발달적 교육관이라는 겁니다. 발달적 교육관은 이 선발적과 다르겠죠? 적절한 수업 환경을 제공하면 누구나 원하는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선발적 교육 목관에서는 이 인간 행동은 변하지 않으니까 똑똑한 애들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우수한 소수 학생을 뽑는 게 목적이면, 평가관에서는 누구나 원하는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관된 평가 유형은 바로 준거지향 평가, 쉽게 말하면 절대평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총평가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학생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교육관과 비슷하고 교육을 통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타당도가 먼저 나오는데, 타당도는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내용, 준거, 구인, 결과, 안면 타당도인데, 내용 타당도라는 것은 아까 한번 말했듯이 검사를 구성하는 이 문항들이 어떻게 잘 대표해서 나오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내용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는 어떤 방안을 해야 된다? 전문가에게 물어봐야겠죠? 그리고 이원 목적 분류표에 근거하여 작성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원 목적 분류표라는 것은 교육 목표의 내용 그리고 행동, 이것을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이 평가 설계하고 문항을 작성하는 데 활용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내용 타당도를 높일 수 있겠죠. 자, 준거 타당도는 뭐냐? 도구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 그래서 어떤 종류가 있나요? 공인 타당도와 예언 타당도가 있는데, 공인 타당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타당성을 입증받은 거를 다른 도구로 실시했을 때 이 현재 도구로 검사했을 때의 점수와 상관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당성을 입증받은 다른 도구와 평가했을 때 만약에 비슷하게 나오면 좋고, 타당성을 입증받은 거가 다른 게 나오면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언 타당도라는 것은 미래의 행동을 얼마나 예측하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구인 타당도라는 것은 여러 구성으로 정의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지 보는 거고, 결과 타당도는 평가 결과가 평가 목적을 얼마나 충실히 달성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안면 타당도라는 것은 이 안면, 즉 비전문가가 보기에 친숙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안면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신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면 믿음이죠, 믿음. 동일 경과를 반복적으로 시행했을 때 일관성 있게 나오는 정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회, 1회 검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자, 2회 검사에서는 일단 재검사, 동일 시험을 한 번 더 하는 거고, 동일 검사는 비슷한 검사로 한 번 더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검사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왜냐면 동일 시험으로 하면 되니까 신뢰도 추정 방법이 간단하겠죠. 자, 근데 단점은 검사를 두 번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자, 동일 검사 신뢰도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실시 간격 고려 없이 신뢰도를 빠르게 추정할 수가 있겠죠. 이 재검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시험으로 하기 때문에 이 틈을 두고 해야 되는데, 동형 검사는 다른 시험이기 때문에 바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단점은 뭐가 있다? 역시 검사를 두 번 해야 된다라는 게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회 검사 보도록 할게요. 자, 반복 검사는 앞뒤로 나눈 다음에 상관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장점이 있다? 바로 한 번만 해도, 검사가 한 번만 해도 된다라는 게 있고, 자, 두 번째로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반복 방법에 따라서 이 신뢰도가 다르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학 내적 합치도라는 것은 문항 간의 유사성을 추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조금만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수와는 문제가 많을수록 당연히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난이도는 적절할수록 더 좋겠다. 그리고 변별도는 높아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검사 요령,
모든 학생이 이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알고 그 요령을 알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부정얘기가 없을수록 신뢰도도 높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객관도는 채점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하는가 합니다. 자, 그래서 채점가 내, 채점자 간 신뢰도입니다. 채점자 내는 채점자 내에서 일관성 있게 채점하는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A라는 어떤 교사가 있으면 이 A라는 그 교사가 스몰 A, 뭐 스몰 B, 스몰 C 이런 학생들의 채점지를 일관성 있게 채점을 하는 거고, 채점자 간 신뢰도는 교사 두 명이 한 명 거를 채점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 A가 있고 교사 B가 있는데 이 시험지 C 거를 본다고 합시다. 자, 근데 A가 채점을 하고 B도 채점을 하겠죠. 그게 얼마나 유사하게 나타내는지가 바로 채점자 간 신뢰도입니다. 자, 그럼 평정의 오류를 보도록 할게요. 자, 평정의 오류가 정말 많습니다. 집중 경향, 인상, 논리 쭉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자, 간단히 보면 집중 경향이 뭐냐면 채점 결과가 중간에 너무 몰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상이라는 건 뭐냐면 배경 정보가 채점 결과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 1등은 뭐 더 높게 주고 이런 거죠. 논리적이라는 것은 명확한 평정 속성의 이제 규칙을 못 지킨 경우죠. 그리고 표준은 뭐냐? 채점자 간의 평정 기준이 다른 경우. 그래서 쭉쭉쭉 나와 있는 것은 교과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객관도의 부족 원인. 왜 부족한가 하면 측정 도구가 문제 있겠다. 이 문제가 자체가 객관적 채점이 어려운 경우가 있겠다.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하자? 루브릭 평가를 활용하자라는 겁니다. 여러 명이 평가한 다음에 결과를 종합하여 점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자의 소양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평가자가 자질이 부족해가지고 객관적인 채점을 못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채점자에게 이 사전 교육을 실시해서 어떻게 채점을 하세요? 이렇게 채점자의 전문성을 높여줘야겠다라는 것이죠. 실용도는 간단히 측정 도구의 유용성, 경직성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타일러의 목표 중심 평가 모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일러의 목표 중심 평가 모형은 사전에 계획한 이 목표가 프로그램에 얼마나 달성된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세부적이고 진술된 이 행동 목표 기준으로 이원 목적 분류표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 목표를 따지고 이 이원 목적 분류표로 분류하다 보니까 논리적 일관성이 유지가 될 수가 있고 또 정확한 평가 기준이 적용이 되겠죠. 자, 그럼 단점은 어떻게 있나요? 바로 여기서 명세적으로 진술된 행동 목표라 했는데 이 행동 용어로 진술하기 어려운 게 있겠죠. 그런 목표들은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목표만 너무 이제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 잠재적 효과는 평가가 어렵겠죠. 그리고 교육과정을 소홀히 하겠다. 왜냐하면 목표가 중립임이니까. 자, 그러면 프로버스의 계리 모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수업을 통해서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 못했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달을 했으면 잘한 거고 도달을 못했으면 못한 거고 이런 게 아니라 얘는 못했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가 되겠죠. 도달을 못했으면 안 쓰는 방향으로. 자, 그래서 제한점은 뭔가요? 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 그리고 잠재적 효과는 아까 위에 타일러처럼 평가가 어렵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스크리븐의 탈 목표 평가 모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목표 외에서도 부수적인 효과까지 포함해서 평가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에서 벗어나자. 목표에서 벗어나서 부수적인 효과까지 고려하자. 자, 그럼 어떤 장점이 있다? 이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볼 수 있겠죠. 목표를 제외하고도. 그래서 타당한 목표 설정이 기여가 된다. 자, 근데 판단의 타당성을 판단 못하겠죠. 자, 그 다음에 아이즈너의 예술적 비평 모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술 분야의 전문가가 사용하는 평가의 방법, 절차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평가 방법 절차를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관점이냐? 교육적 감시관, 교육 비평 이렇게 있습니다. 교육적 감시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감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평가 대상의 어떤 작은 차이도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교육 비평은 뭐냐? 이렇게 판단한 거, 이 주관적 평가를 판단했죠? 그거를 이해하기 쉬운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장점이 있냐? 이 전문가의 자질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전문가의 평가 방법을 사용하니까요. 그리고 일반인이 보지 못하는 이 전문가만의 이 교육 효과도 인식 가능하다. 자, 근데 단점은 뭐가 있다? 전문가 자체, 즉 평가자가 오차 유인이 되고 구체적 지침이 없다라는 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터필름의 CIPP 모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표 달성이 목적이 아니고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거예요. 자, 위에서는 계속 목표 중심이었는데 이번에는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평가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처음으로 상황평가, 상황을 평가해야 되니까 수업을 목표로 무엇으로 할 건가?
그리고 투입평가에는 적절한 전략과 절차,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자, 사실 이 평가 절차들 시험에서 물어볼 것 같진 않아요. 평가 절차를 적고 어떻게 할, 뭐 이건 아니고 장단점을 대부분 물어보게 됩니다. 장점 두 가지, 뭐 단점 두 가지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장단점에 좀 더 포커스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CIPP 평가 모형의 장점은 뭐다? 바로 이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개혁가 가능하고 접근이 가능하겠다. 자, 그러나 뭐다? 이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 평가를 하지 않으니까 평가자의 역할이 경시되겠다. 자, 그 다음에 중거참조평가죠. 쉽게 말해서 절대평가, 준절 이렇게 외우세요. 절대적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죠. 중거 설정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앙복프, 제이거, 북마크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앙국프 중거 설정 방법이라는 것은 이 각 문항마다 이 기대 정답률을 설정해가지고 최종 중거를 설정하는 것이고, 제이거 방법이라는 것은 이 최소 능력, 제일 작은 능력을 보여만 피험자가 맞은 문항술로 최종 중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마크라는 것은 최소 능력 보유 피험자, 그러니까 제일 시험 못 본 사람이 맞힐 수 있는 정도로 이제 난이도를 하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다? 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학습자들이 어떤 성취 수준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교수학습을 계산할 수가 있고, 타당도 중시, 그리고 개인차도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다? 교수학습 개선에 유용하겠죠. 내가 만약에 1번과 2번을 가르쳤는데 학생이 1번은 잘하는데 2번은 많이 틀렸어. 그러면 2번은 잘 이해 못했구나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교수학습 개선에 2번을 더 초점 맞추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도와주는 협동 정신, 그리고 수학 목표 달성을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누가 제일 잘하고 이런 거는 변별이 어렵겠죠? 왜냐면 90점 이상이면 다 똑같은 뭐 A, 80점 이상이면 B, 이렇게 나오면 뭐 89점이나 80점 모두 다 B잖아요? 그래서 변별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거 설정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동기 유발이 어렵다. 자,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 진단평가나 형성평가, 자격 부여할 때 바로 절대적인 기준에 중거에 맞춰서 하겠죠. 자, 그 다음에 규준 찬조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적이게 보는 거죠. 상대평가. 자, 그래서 개인차 변별이 적고 이 선발적 교육관 토대, 그리고 개인차가 클수록 성공적 평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장점이 있냐? 바로 개인차를 변별하는 데 좋죠. 그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은 변별하는 데 좋겠죠. 그래서 외제적 동기도 좋겠다. 자, 근데 단점은 서로 경쟁자다 보니까 협동이 상실되고 목표 달성을 했는지 못하는 친구가 있고 잘하는 친구가 있겠죠. 그래서 목표 달성 여부가 힘들고 너무 성적 낮은 학생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선발에 활용하고 분류에는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 참조 평가는 평가의 기준을 개인한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성장, 능력, 노력, 지형 평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성장은 성장이니까 내 지금과 옛날 차이를 평가해서 교육을 통해서 성장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능력 지향은 능력에 비춰서 내가 얼마나 최선 다했는지, 노력은 얼마나 노력했는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 참조 평가의 장점은 뭐다? 이 개별 학습을 촉진할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최선 다했는지, 현재와 과거의 차이를 평가하는지 하면서 개별 학습을 촉진하고 학업 증진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진단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을 내린다. 약국 가면 우리가 처방, 진단 내려주죠. 자, 수업 전에 능력 및 특성을 진단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지정 출발이 어디서 되는지, 태도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외적 요인이 뭔지, 그래서 이런 걸 알려면 어떻게 한다? 이전 학기의 성적표나 아니면 학생의 생활 기록부도 보고 시험이나 설문조사, 관찰 통해서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목적이 뭐다? 선행학습 진단. 아, 지금 이제 수업을 어디 나가야 되는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학생이 어느 곳이 어려운지 학습 장애를 확인하고, 내 교수 효과도 증진하고, 적절한 전략. 아, 이때는 이런 전략 사용해야겠다 투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효과적인 시행은 중거지향평가 활용하고 관찰법, 표준화 검사 이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성평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형성평가라는 것은 이 수업을 도중 실시하는 평가예요. 그러니까 퀴즈, 쪽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형성평가의 목적은 뭐다? 어려워하는 거 진단하고 학습 개선하고 피드백 제공하다. 자, 그래서 효과적 전략은 뭐냐? 바로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고, 고려사항은 이 형성평가를 교사가 직접 제작하고 제일 쉬운 난이도도 포함해야겠다라는 것이죠. 자, 총괄평가라는 것은 학습이 끝난 다음에 목표 달성 여부를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게 달성했는지, 성취 수준이 달성했는지 보고 자격증 부여하고, 만약에 좋았으면 다음에도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재사용 여부로 판정합니다. 자,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 전문가에 제작된 도구가 사용하는 거예요. 교사가 제작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총괄평가의 결과는 다음 교육을 위한 진단평가로 이용이 가능하겠죠. 아까 진단할 때 내 이제 학습 지식 수준 이런 거를 진단할 때 이용할 수가 있겠다. 자, 가르친 내용을 모두 포함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양적 평가는 수량화된 자료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좋다? 신뢰성이고 객관성이 보장된다. 자, 근데 단점은 뭐가 있냐? 전체적인 측면은 모른다.
그리고 결과 중심이다라는 게 있겠습니다. 실적평가라는 것은 수령화되지 않고 그냥 때려 맞추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료를 수집한 후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징은 뭐냐? 전체적 관점 평가하고 기업적 반복을 사용한다. 자, 그럼 어떤 장점이 있냐? 전체적으로 평가도 되고 과정도 중시할 수가 있겠다. 자, 근데 단점은 주관이 개입되고 그리고 일반화하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게 있겠습니다. 자, 표준화 검사는 간단히 전문가가 제작한 표준화된 검사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가 제작했으니까 좀 더 정교하고 엄밀하겠죠? 그 다음에 교사 제작 검사 보겠습니다. 교사가 비공식적으로 제작한 검사 도구예요. 그래서 교사마다 출제 범위, 뭐 형식 다 다르겠죠? 사실 이런 거는 뭐 특징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장단점이나 이 교수학습이, 이 평가가 어떻게 사용될지 이렇게 서술하시오 이렇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특징은 간단히 보면 돼서 제가 정말 짧게 넣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평가. 수행평가라는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 및 판단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실제 상황 수학 능력을 볼 수 있고 과정을 중시한다는 특징 가지고 있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겠죠. 자, 그러면 어떤 걸 고려해야 되냐? 실제적인 과제를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합숙성과 평가, 초점 증거를 명시해야 된다라는 게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점은 전인적 평가를 가능하고 그리고 과정 평가도 되고 자기주도 학습이 되겠다. 자, 단점은 이 과정이라는 게 있죠. 과정 및 결과를 직접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가가 어렵다라는 게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가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떤 거 한다? 루브릭 채점을 하는 거예요. 자, 루브릭 채점의 장점은 뭔가요? 신뢰도와 객관도는 높아지고 학습의 상태 진단에 용이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기타 평가 정말 많죠? 정적, 역동적, 정의적, 창의교육, 메타평가, 컴퓨터화 평가, 컴퓨터 능력 적용 검사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아마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장단점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길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서 뜻만 나왔을 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한 번씩 쫙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성취평가제는 뭐냐면 교과별 성취 기준에 따라서 학업 수준을 평가하는 거다. 자, 그래서 미리 정한 목표에 따라서 평가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이게 성취평가제가 도입하면서 어떤 게 변화가 이루어왔나요? 바로 성적을 기재하는 방법 변화고 수업도 변화하고 협의회가 활성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평가 문화의 제작은 어떤 시사를 주나? 바로 객관식의 정답은 분명하게 그리고 오답은 매력있게 정답 번호는 다양하게 서술형은 모범답안 채점 기준표를 작성하고 이름 가리고 채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평가 문항이 제작할 때 교사가 유의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고정검사 이론, 난이도, 변별도, 반응 분포로 수치로 표현하는 게 나와 있고 난이도는 난이도가 높으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원래 난이도는 높으면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제 난이도가 높으면 여기는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별도는 능력을 변별하는 정도, 추측도는 찍어 맞추는 정도, 문항 반응 봉표는 오답의 매력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항 발음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를 할 때 문항 자체 근거에서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특성, 공선, 난이도, 변별도, 측측도. 특성 공선은 능력에 따라서 맞출 확률을 나타내고 난이도는 어렵고 쉬운 정도, 그리고 변별도는 산출 지점의 기울기를 구하고 문항 추측도는 찍어서 맞출 확률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사실 문항 받는 이론은 이렇게 이론으로 보는 것보다 어떤 그래프가 있고 그래프가 이때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걸 보면서 문항 자체의 근거에서 분석하는 것을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